안녕하십니까, 김종욱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조선이 건국되고 나서 주자학적인 질서가 사상적인 면에서 어떻게 심화되는가 하는 것을 율곡 선생과 퇴계 선생의 사상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종의 정치적인 면에서 조선이 어떻게 주자학적인 질서를 심화시켰나 하는 것을 살펴볼까 합니다. 그래서 조선의 정치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붕당 정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붕당 정치의 다양한 계보의 흐름을 살펴보고 그 밑에 깔려 있는 어떤 주자학적인 사상의 어떤 기본 도식, 그것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 퇴계 선생하고 율곡 선생을 갖다가 비교했었을 때 퇴계 선생의 핵심 사상이 이 발에 있었다는 이야기를 했었고, 율곡 선생은 그것에 비해서 이제 기국이었다 했었죠. 이 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퇴계 선생은 자기가 처한 시대적 배경이나 분위기가 결국은 훈구파를 제압하고 살인파가 등장함에 있어서 어떤 정신적 기반을 제공하는 데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살인파의 본류라고 할 수 있는 수기적인 방향, 즉 어떤 내면의 인격 수양이나 도덕 함양을 중시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윤리 도덕 의식을 갖다가 강조하는 쪽이죠. 그러다 보니까 소위 윤리 도덕의 이치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선함 그 자체의 이치나 원리가 스스로 역동적으로 자기가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역동적인 것이라고 본 겁니다. 그것은 바로 현실 속에서 기라고 할 수 있는 선악의 온전에 있는 이 현실을 이를 통해서 제압할 수 있다는 그런 강력한 마인드를 밑에 깔았었기 때문에 이의 자발성이라고 하는 다소 주자를 넘어서서 주자의 원래 것보다는 조금 비약에 가까울 정도로까지 하면서도 이렇게 이발을 주장했었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종의 한마디로 인격 수양론을 강조하는 철학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죠. 그것에 비해서 이제 율곡은 비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주자의 본의에 너무 어긋나는 것 아닌가. 어떻게 이가 그 자체로 움직일 수가 있겠느냐. 언제나 이는 기를 통해서만 움직일 수 있고 이라고 하는 것은 기에 국한되고 제한돼서만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기국을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뭘까요? 기라고 하는 이 현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즉 어떠한 바람직한 이상적인 질서라고 하는 것도 현실에 적용됐었을 때에만 의미가 있다고 하는 지극히 현실주의적인 현실 참여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본다면은 퇴계의 철학은 수기파의 본류라고 해당된다면 이것은 일종의 치인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죠. 지난 시간에 설명한 치인파인데, 치인파는 주로 훈구대신 쪽에 해당이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율곡이 훈구대신 쪽이냐? 이것은 사실 말하기 곤란합니다. 어떤 학자는 율곡의 계보는 훈구대신 쪽에 가서 닿는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저는 훈구대신 쪽보다는 살인파에 해당이 되고, 살인파 중에서 훈구파 쪽으로 다가갈 수 있는 요소, 즉 현실 참여나 제도 개혁을 주장했다는 점에서는 훈구파와 닿을 수는 있지만은 실제 계보가 그렇게 연관되는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살인파에 있어서도, 아니 살인파가 수기만 주장해가지고는 정치 못 해먹지 않습니까? 현실 참여의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명분을 제공해 주는 것은 바로 율곡의 이런 현실 참여론 때문에 나왔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수기파의 이런 현실 참여의 부분을 보완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율곡이 한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훈구대신 쪽으로 갖다 붙일 수는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율곡 선생의 위치가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양면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현실을 강조하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렇게 퇴계 선생의 이것은 후대의 영남학파라는 식으로 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호학파라고 해서 이어지죠. 영남은 다 아시죠? 오늘날 경상도 지역이 영남이고, 기호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은 잘 안 쓰는데, 첫째 경기도, 그 다음에 황해도 남부, 그 다음에 충청도 북부, 이것이 기호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중부권이라고 볼 수 있겠죠. 범중부권에서 주로 이제 학자들이 율곡 선생의 기회를 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일종의 정파적으로 가면은 이것은 동인이 되고 이것은 서인이 됩니다. 이것은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할 텐데, 여기서 지금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것은 학파죠. 영남 학파, 기호 학파하는 학파입니다. 이것은 정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재밌다는 것이죠. 조선만의 아주 독특한 특징입니다. 즉 정파가 학파와 결합된다는 겁니다. 이게 쉽지가 않죠. 어떻게 정치를 얘기하면서 학파에서 발생에 대해서 나오느냐는 건데, 이것은 보세요. 조선 전기의 정치 스타일은 훈구 정치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근데 조선 중기 이후의 정치는 사림 정치인데 스타일이 다르죠. 훈구 정치 같은 경우에는 스타일이 오직 힘에 의한 권력의 정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훈구파도 초창기에는 상당히 개혁적 이상주의자라고 볼 수 있죠. 정도전이가 대표하듯이. 하지만 그게 어느 정도 창업기가 지나고 안정기에 들어서다 보니까 보수 반동화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힘에 의해서 권력 정치를 하게 된다는 거였는데, 살인파의 정치 스타일은 어디까지나 도덕성을 잣대로 해서 논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것은 권력 정치가 아니라 요새 시기로 얘기하면 언론 정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론 정치하면 뭐 이 당시에 매스컴이 있었냐 하는데 그게 아니고 언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기관이 이제 3사라고 해서 뭐 그 홍문관, 사헌부, 사관원 이런 것은 다 어떤 상소문이나 어떤 그 유생들의 그 문서화된 이런 것을 그 의견을 개진함으로 해서 그것이 다 공개적으로 다 까발려지죠. 그래서 아주 공론화된 장 속에서 서로 말을 가지고서 이제 의견을 개진하는 그런 정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언론 정치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상당히 그야말로 양반 정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도덕 정치 또는 언론 정치를 한다는 이야기는 보세요. 도덕성에 대한 이론적 차이가 나올 수 있죠. 그것이 학파를 형성하게 됩니다. 도덕성을 어떻게 보느냐도 이거 지금 퇴계 선생이나 율곡 선생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런 것이 학파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런 도덕성을 잣대를 가지고 언론 정치를 하니까 그 언론 정치에 있어서 정치적 입장의 차이는 바로 정파를 형성하게 돼 있죠. 이것은 바로 정치적 견해 차이라고 하는 것도 다 도덕 이론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에서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조선 정치의 특징은 학파와 정파가 결합돼서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학파와 정파가 결합돼서 진행되는 그것을 붕당 정치라고 합니다. 붕당 정치요. 그러니까 붕당이라고 하면요, 여러분 아마 그 다소 그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어요. 붕당 하면은 뭐 당파 싸움, 그래서 조선을 갖다가 뭐 말아먹었지, 이렇게 보는 게 있는데, 사실은 이 붕당의 의미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붕당의 의미는 학파와 정파의 결합이니까 붕당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힘에만 의존하는 무식한 정파들의 싸움이 아니고 철저한 논리를 가진 어떤 학문적 백그라운드가 있는 싸움이기 때문에 사실은 만만치가 않고, 또 하나 뭐예요? 장기 지속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요? 무식하게 힘을 통해서 칼잡이 동원해서 싸우면요, 금방 끝나요. 이기든 지든 간에 결판이 나는데, 언론의 호소에서 싸우다 보니까 장기 지속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장점일 수도 있지만은 단점일 수도 있죠. 너무 오래 싸움을 하면은 망하게 돼 있죠. 단점일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은 이렇게 무식한 싸움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재밌는 싸움이 전개되는 것이죠. 자, 지금 붕당을 제가 얘기했는데요. 붕당이라고 했었을 때 붕은 다 아시죠? 법붕자입니다. 그러니까 친구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원뜻으로 얘기하면 긍정적인 의미가 있죠. 친구 좋지 않습니까? 우리의 친근한 존재이니까 긍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당자는요, 원 의미는 그냥 어떤 무리, 집단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뭐 이것은 부정적이지만 않습니다. 꼭. 그런데 주로 이때에는 어떤 자기 이해의 득실에 관련돼서 모인 그런 집단을 뜻해요. 주로.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것은 부정적인 의미가 주로 쓰여왔었던 단어입니다. 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붕과 당을 합쳐서 지금 붕당이라고 하잖아요. 붕당이라고 하면은 이 붕을 따서 긍정적 의미를 해석했었을 때에는 그야말로 벗의 무리, 그러니까 친구들이 모인 것, 이런 뜻으로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히 긍정적 의미에서의 붕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원래 부정적 의미로 사용했을 때의 그런 의미는 뭘까요? 일종의 자기 이해 득실에 맞춰서 된 이해 집단,
상당히 부정적 의미로 붕당을 쓸 수 있어요. 근데 요새 여러분이 흔히 생각하는 것은 이런 식의 어떤 붕당에 대한 이미지가 있는데 이것은 이따가 설명하겠지만은 일본식 사관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붕당이 이렇게 복합적인 뉘앙스를 지닌 것도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렇게 좀 부정적 의미로 쓰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중국에서도 좋지 않게 썼어요. 그걸 알 수가 있는 게 그 서경이죠. 서경. 서경이 맞습니다. 예, 서경에 보면은 여러분 불편부당이라는 말 아시죠? 그리고 또 서경에는 이제 불편부당이 아니고 무편무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편무당. 그러니까 치우친다는 거죠. 치우치지 말고, 그러니까 적어도 선비는 치우치지 말고 이해 집단의 그런 당파를 형성하면 안 된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죠.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군자는 무릇 붕당이라고 하는 것은 금기의 대상이다. 이런 입장이 대세였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깨는 게 나왔어요. 그것은 뭐냐면 중국 송대의 구양수라는 분이 붕당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붕당론에서 구양수가 주장하기를 꼭 붕당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붕당 전체가 나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붕당에서 구분해야 될 것은 진붕이 있고 진이니까 위가 있겠죠. 가짜. 위붕이 있다는 겁니다. 무릇 이 구양수 선생의 이론인데 진붕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의리를 추구해서 모인 그런 모임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이것은 그야말로 군자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붕이라면은 의리가 아니라 각자의 이익을 추구해서 모이는 그런 모임도 있겠죠. 이것은 그야말로 소인배들의 무리가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진정한 유자나 선비나 사대부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뜻을 같이 하는 진붕을 형성해서 나쁠 게 뭐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실제로 주자 같은 경우에는 구양수의 이 진붕론을 받아들여서 진붕은 육성에도 좋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조선에도 진붕을 갖다가 인정하는 분위기였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붕당 정치하면 상당히 안 좋은 뉘앙스이지만 조선 당대에는 붕당이라는 말이 그렇게 나쁜 의미가 아니었고 왜? 붕당하면 무릇 진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은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된다고 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진붕으로서의 붕당은 조선에서 얼마든지 공공연하게 인정을 받았던 정치 스타일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붕당 개념이 조선에서 이제 전면에 등장하는 것은 후웅구살림 싸움 때죠. 그래서 살인파가 처음 등장했었을 때가 그 조선 초기에 잠복기를 거쳐서 성종대에 처음 이제 중앙에 진출하기 시작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중종 조광조 때 피크를 이루다가 그 사화를 이제 된소리를 막고 다시 잠복기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처음에 성종대에 진출했었을 때 살인파의 논리는 뭘까요? 보세요. 지금 살인과 후웅구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살인은 지금 이야기한 자신은 진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후웅구는 위붕이라는 거죠. 이름으로 해서 바로 진붕으로서의 붕당, 진정한 의미에서의 붕당은 바로 살인파 자신들이다. 이런 식으로 쓰므로 해가지고 조선에서 정치적으로 붕당 개념이 처음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런 조선 정치사에 있어서 붕당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어떤 요소도 있고 부정적인 요소도 있어요. 양면 요소가 있는데 어떤 그 긍정적인 요소, 즉 붕당 정치의 어떤 긍정 요소라고 하는 것은 무릇 붕당은 자기 자신을 진붕이라고 보죠. 그러니까 그 진붕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의리를 추구하는 진붕이라는 거고 어떤 사익이 아니라 공익 또는 공도를 실현하는 공당이라는 이야기죠. 무릇 자기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적인 이익에 매이지 않는다는 것을 표면적으로 주장을 하죠. 게다가 어떤 붕당이든지 간에 그들 스스로는 다 살인파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인파 입장에서는 공동의 기반이 있는 것이죠. 그 공동의 기반이 있기 때문에 견해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존재 자체를 갖다가 완전히 부정하는 그런 것까지는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에는 각각 상호 지금 병립하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서로 의견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서로 그 기능은 상호 견제 비판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게 아니겠느냐.
따라서 이런 상호 견제를 통해서 정치가 상당히 역학관계가 제대로 균형을 이루면서 어떤 균형과 탄력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의 붕당 정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하지만은 부정적인 요소도 만만치 않습니다. 부정적인 요소는 뭘까요? 여기서 뭐 진붕이니 공당이니 그랬지만은 이것은 뭐예요? 좌파가 진붕이고 공당이라는 이야기죠. 자기가. 따라서 좌파가 군자라면은 타파, 그러니까 다른 파는 못 가요. 그러면 위붕이고 공당이 아니라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사당에 불과하고 따라서 소인배에 불과하다. 그런 생각이 사실은 밑에 깔려 있는 겁니다. 아무리 여기서 지금 살인파의 공동 기반이 있어서 서로 병존한다 하더라도 말이에요. 사실은 상대를 볼 때 이렇게 봤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심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도덕적, 정치적, 학문적으로 도저히 같이 하기 힘든 존재로 여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갖다 용납하기 힘든 쪽으로 가게 되고 그래서 어느 쪽이 승리하게 되면은 그런 배타적 권력이 집중돼서 권력이 독점이 되는 이런 폐단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반되는 요소가 사실은 공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살리면 뭘까요? 오늘날 정당 정치라고도 볼 수 있죠. 그렇죠? 어떤 이념을 달리하는 이것은 뭘까요? 학파적 견해를 달리하는 도덕적 입장, 정치적 입장을 달리하는 것들이 나와가지고 서로를 견제하는 것은 오늘날에 있어서의 다당제의 어떤 정당 정치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너무 지나치게 배타적으로 가면은 일당 독재, 그야말로 좌파 위주의 그런 폐단이 나올 수도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무가내로 분당 정치로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쨌든 조선조가 500년을 유지가 된 것은 이런 나름대로의 정치적인 메커니즘이 상당히 세련된 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붕당 정치를 봤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붕당 자체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소위 당파 싸움이라고 하는 걸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당파의 계보를 말씀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 이제 조선이 창업됐을 때 훈구파에 의해서 진행이 됐죠. 그 다음에 이것이 살인파의 싸움은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살인파가 이제 학파적으로는 아까 이야기한 영남학파가 나오고 여기서 이제 기호학파가 갈라진다는 것을 이야기했었죠. 이것은 이제 퇴계 선생 계열, 이것은 율곡 선생의 계열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동인 쪽하고 이어지면은 이것은 서인하고 이어집니다. 그리고 동인은 다시 남인과 북인으로 갈리고 서인은 다시 노론과 소론으로 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남인, 북인, 노론, 소론 그래서 사색 당파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싸움이 이제 조선에 있어서의 붕당 정치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여기부터 보실까요? 영남 기호학파는 아까 잠깐 설명했었죠. 이것은 이제 퇴계 쪽 계열이고 이것은 율곡 쪽 계열이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퇴계 쪽 계열이다 보니까 어떤 내면의 인격 수양을 강조하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인격 수양론 쪽이라는 이야기는 도덕적 원칙을 중시하는 일종의 원칙주의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영남 쪽에 해당이 되고 이것은 이제 중부지방의 이제 기호 지방에 해당이 되는데 그래서 율곡의 계열이라는 얘기는 현실의 참여와 현실의 적용을 중시한다는 일종의 현실주의자들의 계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동인과 서인하고 이어지는 것은요. 먼저 그 동인과 서인이 갈라지게 되는 그 얘기하기 전에 요 영남 기호학파를 한번 보시면은 이들의 영남 기호학파들의 어떤 명암 그러니까 그들이 조선에서 어떻게 부침했는가를 보시면요.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성균관의 문묘에 배례를 하기 위해서 모셔놓는 성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성현들의 맨발을 보시면 말이에요. 그것이 성균관에 모셔져 있는 게 광해군 때까지는 영남학파의 인물들이 다 문묘에 보존이 됩니다. 모셔져요. 그런데 광해군을 타도하고 인조 반정이 일어나죠. 근데 인조 반정은 이따가 자세히 이야기했지만은 서인들이 주도한 그 반정이에요. 그리고 광해군 때까지는 동인들이 권력을 쥐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서인이 반정을 일으켜서 인조 때 이후가 되면은 문묘에 모셔지는 분들의 대다수가 기호학파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영남 학파라고 하는 학파성과 그리고 여기서 동인서인하고 하는 당파성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학파와 당파가 결국에는 연결될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또 확인될 수 있죠. 인조 때 광해군 인조 연간을 기점으로 해서 동서인이 주도권이 바뀌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인조 반정을 전후해서요. 자, 그러면 이제 살인파에서 그 동인과 서인이 이제 어떻게 갈라지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살인파가 훈구파를 제압을 하고 선조 초기에 가면 이제 정치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렇게 전면에 등장해서 그 권력을 잡자마자 분파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것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냐면요. 이렇게 됩니다. 김효원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신진사의 힘을 대표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중앙정계에 나가가지고서 심의겸이라는 분을 공격을 해요. 왜 그러냐면 심의겸은 그 전대에 있었던 명정비의 동생인가 그랬습니다. 이쪽은 외척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쪽 신진사림, 즉 어떤 그 주자학적 명분, 도덕의식을 강조하는, 인격수양을 강조하는, 의리를 강조하는 쪽에서 보면 이런 외척들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심의겸이 너도 외척이니까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해야 된 거예요. 그런데 심의겸이 자신은 사실은 이 살인들에 대해서 상당히 옹호적이었고 심의겸을 따르는 살인파가 또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심의겸을 따르는 살인파에서 보니까 이게 너무한 거 아니야? 이게 너무 지나치게 배타적인 거 아니냐? 너무 과격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심의겸을 추종하는 기성살인과 살인이 갈라지게 되죠. 근데 이들의 노선은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소위 그 당시에 이제 공격하는 훈구파에 대해서 여기는 상당히 뭐라 그럴까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김효원 계열은. 그런데 이 심의겸 계열은 이 훈구파에 대해서 그래도 좀 온건한 노선을 취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된 쪽은 이제 동인이라고 그러고 이쪽을 서인이라고 그러는 건데 이것이 어떻게 저기서 얘기하는 영남학파와 기호학파가 하고 학파적으로 연결되느냐 하면은 결국 강경한 입장을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 원칙에 그만큼 충실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영남학파와 맞게 됩니다. 근데 이쪽은 뭘까요? 기호학파는 현실을 중시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훈구파에 대해서 그래도 인정할 건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않은 온건 노선과 또 맥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학파와 정파가 연결되는 것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동인과 서인이 갈라지게 되는데 이것은 선조 초기의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동인과 서인이 갈라졌을 때 결국 누가 주도권을 주게 될까요? 그럼 동인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 당시 선조 초기의 동인과 서인이 갈라질 당시는 훈구파와 살인파의 싸움이 지금 본격적으로 되는 단계이고 훈구파를 몰아내야 되는 것이 시대의 대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자연히 훈구파에 대해서 강경론자의 입장에 쓴 사람들이 시대의 대세를 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훈구파에 대해 강경론을 썼던 동인 계열이 서인에 비해서 우월한 입장에 설 수 있었고 이들 동인이 선조 때와 정확히 하면은 동인 계열 중에서도 남인은 선조 때에 정권을 잡게 되고 북인은 광해군 때에 정권을 잡게 됩니다. 하지만 선조 광해군은 이어서 그 두 대에 걸쳐서는 동인 전체가 이제 정권을 쥐게 되는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그러면 남인과 북인은 왜 갈리냐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면요. 이 동인이 이제 집권하고 나서 선조 말기쯤에 가면은 이 서인을 어떻게 볼 것인가는 태도 문제가 있겠죠. 반대파인. 서인은 어떻게 볼 것인가에 있어서 이쪽은 서인에 대한 태도를 온건한 입장을 취했었습니다. 근데 북인은 서인에 대한 태도를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었거든요. 이래서 이제 남인과 북인이 갈려지게 되는데 기회를 보면은 영남학파가 다 이제 퇴계 계열인데 남인은 퇴계의 직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남명 조식 선생의 이제 계열이라고 볼 수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북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선조 때와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이제 그 남인들이 득세했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광해군을 밀었었던 그 선조의 서자인 광해군을 밀었었는데 광해군이 집권하자 이제 북인도 집권하게 되죠. 하지만은 인조 반정이 나서 서인이 집권하니까 드디어 여기 동인의 계열은 단절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서인의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서인의 시대가 됐는데 정확히 이야기하면은 서인이 중심에 서서
여기 동인의 남인을 갖다가 일부 끌어들이는 이런 형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인을 갖다가 어떻게 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그 태도 문제에 있어서 이쪽은 강경파였다면은 남인에 대한 태도가 비교적 온건파였던 걸 소론이라고 하고 여기를 노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인이 또 강원이로 해서 노론과 소론이 갈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쪽에 여기서는 이제 인조 이후에는 서인이 계속 집권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노론이 조선 후대의 정치사를 주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그 유명한 송시열이 여기에 해당되는 분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여기도 보면 이제 그 계보가 이렇게 됩니다. 노론은 율곡의 직계라고 주장을 합니다. 송시열이. 그리고 이 소론은 이제 그 성혼, 율곡과 대비됐었던 이제 성혼이라는 분의 이제 기열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송시열, 노론이 그 이후에 조선 후대의 역사를 주도한다는 이야기는 결국에는 퇴계와 율곡에 있어서 율곡적 계열이 현실 정치에 있어서는 득세를 하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수기적인 것과 치인적이 있었을 때 그것이 정치에 적용되면 당연히 치인적인 것이 정치에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현실 참여를 주장하는 이쪽 계열이 주도권을 쥐는 것은 정해진 수순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곡, 서인, 노론, 송시열 계열이 정치를 주도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송시열 노론 계통이 됐는데 이쪽에는 말이에요. 이들 같은 경우에 이제 정치를 주도하게 되는데 상당히 강경하다고 그랬죠? 강경론을 피다 보니까 상대방 반대파를 갖다가 거의 사문난적으로 몰아가지고 심하게 탄압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거의 노론만 남게 돼요. 그래서 정권은 거의 노론의 일부 집안 밑에서 다 해먹게 되는 이런 형국이 돼요. 그런 정치를 일러서 사학계에서는 이렇게 부릅니다. 벌열 정치다 이렇게 봅니다. 생소한 용어이죠. 이 벌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게 중국에서 나온 건데 중국에서 큰 벼슬을 한 집안에 기둥을 세워줘서 이렇게 표시를 해줬대요. 그래서 큰 벼슬을 한 집안에 가면은 대문의 왼쪽 기둥이 벌이라면은 오른쪽 기둥은 열입니다. 그러니까 벌열은 뭘까요? 양쪽 기둥. 그래서 높은 벼슬을 대대로 해먹는 집안을 갖다가 벌열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노론 계열의 일부 집안이 대대로 정치의 주도권을 쥐는 것을 벌열 정치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니까 왕권이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왕권이 위축되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회복하고 싶겠죠. 그래서 나오는 게 뭡니까? 영조와 정조입니다. 그래서 영조, 정조도에 가서 벌열 정치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당쟁을 갖다가 완화시키는 길밖에 없다. 그러려면은 각 당파를 불문하고 두루인제를 쓸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나오는 게 탕평책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성공을 했어요. 하지만은 성공이 또 다른 폐단을 낳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은 탕평책이 어느 정도 먹혀 들어가가지고 이런 식의 당파 싸움이 조금 진정되게 되다 보니까 사실 이 당파 싸움은 뭐예요? 이 후대 벌열 정치로 가면 이제 어떤 이해의 싸움이 되는 것이지만은 그 전에는 아까 학파가 개입된 잠옷 진지한 어떤 명분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어떤 도덕적으로 시비를 따지는 싸움이잖아요. 누가 옳고 그르냐는 제법 명분 싸움인데 이제는 이런 당파가 잠잠해지니까 이제는 시비 자체를 아무도 논하지 않아요. 이제 논하는 건 뭘까요? 오직 이익만 탐구하는 겁니다. 자기 가문의 이익만 탐구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뭘까요? 한 가문의 이익을 대대손손이 보존하고자 나온 것이 바로 세도정치라고 볼 수 있고 대표적인 게 안동김씨죠. 그래서 그 순조, 안동김씨의 세력이 이제 그 순조 때 안동김씨고 헌종 때 이제 풍양조씨가 하고 철종 때 또 다시 안동김씨가 하는 이런 식으로 세도 정치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조선이 처음에는 이제 훈구 정치였고 중기 이후에는 이제 살림 정치였는데 결국 살림 정치는 이 전체를 갖다가 붕당 정치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림 정치는 분당 정치로 진행이 됐는데 후대로 갈수록 벌열 정치와 세도 정치로 변질되어 갔다는 것이 조선 정치사의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큰 차원에서 붕당 정치의 어떤 내용을 살펴봤는데 이 붕당 정치에 대한 한번 평가를 해볼까요? 붕당 정치에 대한 평가는 극과 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붕당 정치의 그 요소 중에서도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가 혼재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서도 극과 극이 있습니다. 그래서 붕당 정치를 갖다가 상당히 부정적 시각에서 보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일제시대의 일본인 사학자에 의해서 진행된 것이고 오늘날 우리가 상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통념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은 조선은 당파 싸움 때문에 망했다. 그것이죠. 그리고 붕당 정치에서의 당파라고 하는 것은 조선의 당파는 말로만 공당이지 어디까지나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당에 불과했고 조선 민족이 가지고 이렇게 조선 때 보여준 당파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조선의 어떤 열등한 민족성을 보여주는 증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제국주의의 어떤 식민지를 갖다 운영하기 위한 그런 전략적 차원의 얘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이런 주장에 대해서 당시에 조선 지식인들이 상당히 동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물론 어용학자도 있지만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조선이 망했기 때문에 어떤 자괴감에 빠져가지고 조선은 이래서 망했다. 맞아. 그 지적이 맞아. 이것 때문에 망했다. 그래서 이제 동조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래서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견해를 우리는 이광수에게서 볼 수 있어요. 이광수가 쓴 이제 민족계조론에 보시면은 거기 이제 그 보시면 이제 장문이 나오는데 한마디로 조선은 이제 당파 싸움 때문에 망한 건데 조선의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악의적인 그런 당파 정치 때문에 망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혀 어떤 공익을 고려함이 없이 사익에 위해서 추구한 아주 악의적인 나쁜 정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첫째, 이 사람들의 논리가 뭘까요? 즉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죠. 당파성은 조선 민족의 열등한 민족성을 대변해 주는 것이고 따라서 당파성은 조선 민족만 있다. 이 얘기가 그렇게 돼야 되겠죠. 이 말이 맞다면은. 근데 정말 그러냐는 거예요. 아니죠. 중국만 봐도 당이나 송을 보면 말이에요. 당파 싸움 때문에 망했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심한 당파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양에도 그건 예외가 없어요. 서양에 있어서도 얼마든지 정쟁은 있었고 하다못해 이 일제시대 때 일본인 학자들이 얘기를 하지만은 일본 자체도 보면 제가 막부와 막번 체제를 얘기했잖아요. 막부와 번의 긴장 관계 그리고 각 번과 번 사이의 그 긴장 관계가 항상 당파성을 띠고서 어떤 싸움으로 전개된 거는 역사의 사실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당파성은 조선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파성은 뭘까요? 그것은 어떤 특정한 민족의 민족성이 아니라 그것은 어떤 인간의 이기적 욕망에서 나오는 어떤 보편적인 그런 욕망의 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이 조선이 재미있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언론 정치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 이쪽 일제시대 때 일본 사학자들은 오직 조선의 붕당은 사당일 뿐이었다는 얘기인데 그렇지가 않죠. 언론 정치를 할 때 어떻게 사당을 가지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자기 의견을 개진하는 건데 한두 번 자기 이익을 대변하는 건 몰라도 그렇게 수백 년 동안에 공개적으로 이렇게 의견을 갖다가 개진하는 것은 반드시 사적 이익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조선의 붕당이 오직 사당인 것만은 아니고 그 당파성이 꼭 조선의 민족성만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지나치게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에 비해서 정반대의 입장이 있겠죠. 이제 긍정적인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시각은 당연히 한국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구한말에 사학자 내지는 국학자 중에 안황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구한말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광수의 민족계조론은 이제 정면인을 비판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반대 얘기죠. 뭐냐면은 조선은 붕당 정치 때문에 정치가 발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광수 쪽은 붕당 때문에 망했다는 건데 이것은 붕당 때문에 그나마 조선이 정치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까 이야기한 제가 붕당 정치에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를 갖다가 아주 강조하는 입장이죠. 뭐냐면은 당과 당이 상호 병립했었을 때 상호 비판 견제함으로 해서 정치가 탄력적으로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었다. 그러니까 정치가 발전했었다는 건데 이것도 문제가 있죠. 왜? 붕당 정치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것만 너무 부각을 한 겁니다. 부정적인 면이 분명히 있었죠. 그건 뭘까요? 그렇게 각 당이 병존하고 있을 때 사실은 상대 당을 보는 관점은 나는 공당이고 너는 사당이고
나는 군자이고 너는 소인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밑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배타적인 의식이 전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있어서는 권력이 어느 한쪽으로 독점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고 이것이 아까 설명한 최종적으로 그 변질의 형태는 벌렬 정치와 세도 정치라는 식으로 가게 됐다는 것도 분명한 역사의 사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 다 잘라내고서 한참 붕당 정치가 잘 돼가고 있을 때만 부각시키는 것도 또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저는 두 가지가 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긍정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시각이 다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건 왜냐하면 너무 표면적으로 봤다는 거예요. 정치만 본 겁니다. 왜냐하면 조선의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도덕 정치이고 학파와 정파가 만나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붕당 정치를 한다고 해도 그 밑에 깔려 있는 것은 주자학적인 사유질서가 기본 틀로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이 주자학적 사유질서가 어떻게 움직여갔는가를 보지 않고서 표면적인 정치 양태만 보고서 붕당 정치를 평가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붕당 정치의 저변에 흐르는 주자학적인 어떤 사유의 구조의 틀을 보실 텐데 주자학의 사유의 틀은 한마디로 이와 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이, 기 사이의 변주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의 절대화와 이의 상대화 사이의 어떤 변주곡 이것이 조선의 붕당 정치의 드라마였었다 이렇게 봅니다. 먼저 다시 처음으로 가서 퇴계와 율곡으로 가보겠습니다. 퇴계 선생 같은 경우에는 이의 절대화를 주장했었죠. 이의 절대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인격 수양과 도덕 함양을 강조하고 도덕의식의 고취를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과 악을 나눈 다음에 선에 의해서 악을 지배, 통제하는 것을 지향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이라고 하는 것, 즉 이것은 어떤 순전히 선한 순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선 그 자체로서의 이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즉 누구나 무조건적으로 따라야지만 되는 그런 것이고 따르지 않았을 때에는 직접 현실에 개입해서 그렇게 따라가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스스로 이의 어떤 스스로의 자발성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주장했었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이게 바로 이의 절대화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가 스스로 이발을 통해서 스스로 현실에 개입해서 작용한다는 이야기는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뭐냐면은 현실이 잘 굴러가면 문제가 없는데 현실에서 만약에 혼란이 발생했었을 때에는 그 혼란의 책임이 어디 있겠어요? 당연히 현실에 개입한 이쪽에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의 자발성을 주장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것이 현실 속에서 혼란이 발생했었을 때에는 결국 그 책임을 이쪽에서 지울 수밖에 없고 따라서 그 리는 격화될 수밖에 없겠죠. 이의 가치가 다운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가 상당히 상대화돼서 다운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뭘까요? 시작은 퇴계 같은 경우에 이의 절대화에서 시작이 됐지만은 결국에는 이의 상대화로 끝날 수밖에 없는 길을 갔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현실 정치에서 확인해 보면 이렇죠. 이의 절대화를 통해서 살인파가 훈구파를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논리를 펼 수가 있었죠. 퇴계 선생이 제공한 어떤 사상 무장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훈구파를 제압했었습니다. 하지만은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전대미분의 그런 사건, 혼란이 벌어졌을 때 그리고 또 그때가 바로 퇴계 선생 계열의 동인들이 임진왜란을 수습하고 선조 때를 갖다가 지배했었던 세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혼란이 지나가고 났었을 때 다 질문이 있겠죠. 이 책임은 과연 무엇이냐 있었을 때 그것은 이런 철학적으로 보면 바로 이에 대한 심각한 회의를 제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절대적 가치라고 믿었던 조선을 주택시켰던 그 이적 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과 회의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이에 대한 상대화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에 대한 회의이고 그것은 뭘까요? 이런 이의를 대변한다고 자처한 동인 세력 자체에 대한 회의이고 따라서 이미 인조의 반정은 예정돼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인조 반정을 광해군이 폭정해가지고 뒤집어 엎었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역사의 이런 맥락에서 보시면은 이미 이 자체에 대한 회의이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는 길은 결국 이 이의 담당자들을 갖다가 책임을 묻는 수밖에 없고 그건 반정의 형태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조 반정을 통해서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지게 되죠. 그것은 뭘까요? 이제는 율곡적인 가치가 전면에 등장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의 상대화이죠. 이를 상대화시킨다는 것은 뭐라고 그랬었죠? 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기에 제한되고 국한돼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의 상대화입니다. 그래서 이통기국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율곡 선생의 최종 관점은 이통기국이라고 했었습니다. 즉 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원리로서 두루 통하는 그런 것이기는 하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현실 속에서 드러나기 위해서는 기에 의해서 제한되고 또는 기 속에 담겨서 기에 국한돼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질서와 이념과 가치도 현실을 무시할 수 없다는 지극히 현실주의적 입장이 나오겠죠. 이통기국 속에서. 그래서 이제 현실주의를 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현실주의를 펴서 그러니까 이것은 일종의 기국이 상징하는 것은 현실주의라고 볼 수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아무리 기국을 강조한다 하더라도 이통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통은 뭘까요? 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보편적 원리로서 두루 통한다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해요. 하지만은 율곡이 부정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그렇게 법칙으로서 어떤 리의 주재하는 것, 법칙으로 주재한다고 하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부정하는 것은 뭘까요? 리의 운동성을 부정하는 거죠. 그것은 뭘까요? 퇴계처럼 이 자체가 직접 움직여가지고 현실에 직접 개입한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것을 부정하면은 퇴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나온다는 겁니다. 왜? 퇴계의 것을 쭉 밀고 가다 보면은 이 일의 어떤 스스로의 자발성을 인정하다 보니까 현실에 혼란이 왔었을 때 그 책임을 이가 다 뒤집어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율곡의 주장은 뭐예요? 이는 움직이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오직 초월적 가치로서 거기 있을 뿐이고 오직 기적 현실 속에서만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현실에 혼란이 오고 현실이 잘못됐을 때 그 책임은 어디 있을까요? 그는 기나 인간한테 있는 것이지 이한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이의 초월성은 영원 무궁한 것이죠. 오히려 역설적으로 운동을 하지 않고 즉 현실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자체는 영원 불변하게 초월적으로 남아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것은 뭘까요? 만약에 제가 지금 여기서 얘기한 이 이를 갖다가 조선의 이념 그 자체라고 본다면은 조선이 흔들리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 즉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엄청난 혼란을 겪고서 조선의 이념을 막아낼 수 있는 그 논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냐는 걸. 여기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밖에. 이를 더 이상 개입시키지 않고 이를 초월적으로 밀어 올려놓고 남는 것은 현실의 문제로 돌리자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극복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초월성을 통해서 나온 것은 뭘까요? 오히려 율곡보다 퇴계보다도 이는 더 절대화돼 버린 것이죠. 초월적으로 영원불변하게 올라가 버리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역설적이죠? 여기서는 절대화에서 시작해서 상대화로 갔는데 여기서 상대화에 시작해서 절대화로 갑니다. 하지만은 현실 정치에서 보면은 이를 상대화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즉 현실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대체할 수가 있었죠. 이미 시대의 대세를 잡아내지 못하는 저런 퇴계 계열의 동인들을 갖다가 이의 상대화 개념, 즉 현실에 참여하고 그리고 이는 현실 속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무너져가는 이라고 하는 조선의 이념을 초월적으로 살려낼 수 있는 것을 이들이 한 것이죠. 그래서 반정을 통해서 정권을 인수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될까요? 초월적 절대불변으로 밀어 올려진 저 이적 가치를 고수하기 위해서 현실에 있어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정까지도 한 거죠. 반정이라는 폭력을 통한 쿠데타도 한 것이고 그리고 뭘까요? 북벌론이라는 것까지 핍니다. 송시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북벌론이 그 당시에 조선의 힘으로 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거 다 알죠. 하지만 명분으로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을 통해 가지고서 자기들의 어떤 이적 가치를 갖다 계속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아까도 이야기한 사문난적으로 몰아서 반대파를 제압하는 시기로까지 모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현실의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이적 초월성을 극대화시키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의 이념은 초월적인 상태에서 계속 남아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500년 장기 지속이 될 수 있었고, 임진왜란을 보세요. 이 싸움은 조선에서 전개가 됐고, 임진왜란을 겪고 나서 명이 망했고 일본도 에도 막부라고 완전히 다른 체제로 갔습니다. 하지만은 임진왜란의 실제 싸움터였던 조선에 있어서는 정권이 바뀌지 않았죠. 한 번 뭐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달라질 만한 이런 긴장 상태에 있었을 때 바톤 타치를 이해 상대화를 통해 가지고서 바톤 타치를 해서 초월적으로 이적 조선의 이념을 밀어 올리고 현실 속에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합리화시킴으로 해서 계속 보존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은 장기 지속이 될 수가 있었죠. 하지만 그게 행복인지 불행인지는 여러분 판단에 달려 있겠죠. 한일합방 문제를 보신다면요. 어쨌든 이렇게 보신다면은 붕당 정치라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나 학파와의 관련 속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뭐 사색 당파의 그런 거 했지만은 그 밑에 깔린 것은 이의 절대화와 상대화라고 하는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변주의죠. 이의 절대화에서 시작해서 상대화로 갔다가 다시 상대화를 이어받아서 다시 절대화로 간 이런 이와 기 사이의 절대 상대의 변주곡이 조선의 정치사의 배경을 제공하는 주자학적 질서이고, 그것은 한마디로 뭘까요? 이의 절대화에 시작해서 이의 절대화로 끝난 것이죠. 즉 조선은 이의 절대화의 시대이고, 이것은 한마디로 조선은 범주리의 철학의 시대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직 이적 가치의 최고의 가치로 가는 그런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대로 정치에도 담겨 있었다는 거,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그 조선 문제를 더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